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였던 앤드루 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I 시대의 4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젊음의 정의입니다. 젊음. 여러분 젊음은 뭐예요? 다 생각이 다르시죠? 근데 앤드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젊음이란 100세 이하 사람들을 가진다. 100세 이하. 여러분은 지금 젊은이에요? 아니에요? 젊은이죠. 보통 정년이 몇 세죠? 61살. 뭐 60세. 일반 그 기업의 정년은 오히려 여러분 사장님들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뭐 실제 정년 연령은 53.4세 뭐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젊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위 새로운 신기술의 시대에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는 IT를 넘어서서 BT거든요. BT. 물론 BT는 바이오테크놀로지 BT 플러스 IT 플러스 뭐 NT 나노테크놀로지까지 포함이 돼서 뭘 지향을 하느냐? 여러분 장수를 지향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영생까지 지향을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65세를 노이라고 부르고 서울 가면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공짜로 탑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발합니다. 내가 미쳤냐고 이거 공짜로 타냐고. 그리고 한 1, 2년 지나면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또 자랑하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65세 이상을. 그런데 유엔에서 2015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세상에 맞춰서 직접 유엔에서 정할 수는 없어요. 노인을 65세라 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유엔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는데 유엔에서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유엔에서는 각국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할 때 제안한 내용을 봤더니 충격적으로 18세까지가 미성년자예요. 그럼 중년은 몇 세까지겠습니까? 아니 청년은 몇 세까지겠습니까? 청년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65세까지. 여기 다 청년이죠. 청년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청년 마인드를. 여러분 정년도 없는 청년입니다. 축하합니다. 뭐 축하한다기도 좋아하지도 않고 여러분 청년도 없는 청년이에요. 65세까지가 청년이라니까요. 그럼 중년은 뭐냐? 중년은 79세까지가 중년이에요. 그럼 노년은 뭐냐? 99세까지예요. 그럼 100세 이상은 뭐냐? 장수농입니다. 여러분 각국 정부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2015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은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영을 오래 생존하면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늘 안 했던 일이라 어려운 거예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책임이 뭐냐면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아무리 기업이 잘 나가도 순간에 멈춰버리면 여러분 그건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여러 특히 근로자한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영속성인데 영속할 수 있도록 기업이 그냥 경영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놀랍도록 새로운 경영 기술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영 기술이 필요하다. 그 경영 기술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게 감성 리더십입니다. 왜 감성 리더십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경영이 무엇이냐? 경영이.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피터 드렁크라는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 잭 웰치라는 지금은 잭 웰치가 잘못했다고 느끼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경영자 잭 웰치 아닙니까? 20년간이나 GE를 엄청나게 성장을 시켰으니까. 그때 GE는 세계 최고였으니까. 이 잭 웰치가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피터 드렁크, 경영학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지 한 10수년 됐습니다. 저도 이 사람을 참 좋아해가지고 이분 책을 다 베낄 정도로 드렁크 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렁크는 경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설명했습니다. 경영이란 뭐냐? 인간에 관한 것이다. 맞나요? 네. 여러분 경영이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간이고 여러분 이해관계자도 인간이고 고객도 인간이고 종업원도 인간입니다. 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학이 있다면 인간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인간에 관한 학문이니까. 자, 두 번째 경영이란 뭐냐? 목표 달성의 기술이다. 여러분 아마 자료에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거는 목표 달성의 기술이다. 자, 경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의했습니다. 경영은 인간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경영은 목표 달성의 기술이다. 이걸 우리 합해봅시다. 이걸 합해서 우리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경영이란
인간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이다. 자, 첫째, 인간을 통해서 1번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경영이란 인간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을 통해서와 인간과 함께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여기서 인간을 종업원과 고객, 특히 고객은 놔두고 우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종업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종업원을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 직원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 할 때 놀라운 차이가, 첫 번째, 경영을 통해서는 직원을 뭐로 보느냐?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수단. 그럼 이 수단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비용이에요. 비용. 여기 회계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회계학에서 아직도 인건비는 비용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여러분 경영학에서는 인적 자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왜 자원이 비용입니까? 우린 이 불확실한 용어 정의부터 고쳐야 됩니다. 비용이라고 해놓고 또 인적 자원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애매모호해요 지금. 회계학에서는 분명히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사 담당자들은 또는 인적 자원 분야의 석학들은 인적 자원이라고 말해요. 자, 인간과 함께 할 때 이거는 수단이 아니라 종업원도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지금 저기 SK에서 올해의 화두로 삼는 게 들어보셨겠지만 직원 행복이라잖아요. 직원 행복. 왜 직원이 행복해야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우선 직원과 함께, 종업원과 함께 할 때는 이게 목적이고, 이때는 이게 여러분 비용이 아니라 여러분 자원이 됩니다. 이게 인적 자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 단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이제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는 이 기술이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드러크가 말한 이걸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이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드러크는 오래되신 분이지만 옛날 사람, 20세기를 주름 잡았던 사람이지만 그때 그 20세기 중후반에도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이 리더십이라는 기술은 명령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명령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자들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뭐냐? 명령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설득이다. 설득이다. 일반적으로 명령하는 리더십을 우리는 카리스마 리더십, 수직적 리더십 이렇게 부른다면 지금 설득하는 리더십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감성 리더십, 소프트 리더십, 하이터치 리더십 이렇게 수평적 리더십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간을 통해서 할 때 이 수단일 때 이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느냐? 이때 힘이 필요하거든요. 힘. 힘을 통해서 뭐래요? 파워를 통해서 수직적인 리더십, 즉 카리스마 리더가 지금도 카리스마 리더십이 약간씩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업종이라든지 또는 단체에 따라서 여러분 군대는 감성 리더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면서도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런다고 대답을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함께 할 때 힘은 여기 신뢰입니다. 자, 직원을 통해서 할 때는 파워가 필요해요. 경영자들한테. 파워 있는 경영자가 최고의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직원과 함께 할 때는 신뢰 있는 경영자가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파워는 어디에서 나가느냐? 나한테 나가는 거예요. 신뢰는 어디에서 오느냐? 너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로부터 신뢰, 고객으로부터 신뢰, 집에 가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신뢰,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 신뢰라는 트러스트라는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바꿔져서 이제 수직적인 리더십인 파워의 시대에서 수평적인 리더십인 신뢰의 시대로 갔다. 이걸 저는 감성 리더십이라고 한번 불러본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를 감성 리더십이라고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수직적인 리더십일 때 과거에 가장 중요한 게 직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직원들이 어떤 걸 뭘 쓰는 거냐? 몸을 쓰는 거였습니다. 몸. 그렇죠? 예, 몸을 쓰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몸만 써야 되겠습니까? 몸과 두뇌도 써야 되겠습니까? 두뇌도 써야죠. 그럼 지금은 여러분 몸과 두뇌와 또 뭐가 필요해요? 마음까지 필요하다. 자, 몸을 쓰는 것은 강제할 수 있습니다. 두뇌 쓰는 것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 쓰는 걸 강제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없다고 대답해 주시면 복장이 맞는데 또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일반적으로 마음까지 어떻게 강조합니까? 마음까지. 직원들이 마음까지 강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러크는요, 그 시절에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영자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직원들의 몸만 고용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몸만 고용했느냐? 아니면 몸과 두뇌를 고용했느냐? 아니면
몸과 두뇌와 마음을 고용했느냐. 여러분 몸이 1번이고 2번이 몸, 두뇌고 3번이 몸, 두뇌, 마음이라면 여러분 몇 번이 최고의 리더십일까요? 3번. 직원들의 마음까지 쓰게 해야 돼. 그럼 직원들의 마음까지 쓰게 하려면 여러분 강자적인 리더십이어야 되겠습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두 번째 리더십이겠습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나를 신뢰하면 마음까지 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게리 해머리라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런 교육이 철저하게 되셨어요 벌써. 이 게리 해머는요 조직에 공헌하는 인간의 단계를 6단계로 나눴어요. 6단계로. 물론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조직에 공헌하는 인간은 맨 처음에 순종하는 인간, 순종.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직원. 우리 옛날에 순종하는 직원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직원은 로봇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순종보다는 근면한 부지런한 직원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면도 로봇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계와 자동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주고 그렇게 큰 보상을 해주고 고용할 만한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식 있는 사람을 큰 돈을 주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까지 대중화돼 버렸습니다. 지식이 대중화돼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미네르바 사건 아신가요? 네. 예, 고맙습니다. 미네르바.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2008년에 경제위기 오기 전에 경제위기를 맞춰버렸어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맞춰버렸어요. 필명 인터넷에 글을 쓰는데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미네르바가 누구냐 개간절.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들이 모두 미네르바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 아닌지도 모른다. 보통 석학이 아니다. 경제학자들이 다 나름대로 아주 감탄을 할 정도로 맞춰버리니까 놀랍게도 글이 대단해. 글이 대단해. 여러분 당시 누구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경제 관료가 미네르바를 보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 말 거의 대부분이 맞다. 그런데 미네르바가 누군지 안 밝혀져.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밝혀냈습니다. 놀랍게 30대 초중반의 남자인데 이게 또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하버드 경제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에스대 출신도 아닙니다. 전문대 나왔습니다. 경제학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했더니 인터넷에 나오고 걸 짜집기 했답니다. 짜집기 했어, 짜집기. 여러분 짜집기만 해도 세계 최고의 석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짜집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다 짜집기 합니다 지금.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아래 새로운 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경제학, 여러분 하늘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짜집기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방 잘하면 됩니다. 결국 모방이 창조로 연결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이 미네르바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석학이라는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박사학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특수한 계층이 가지고 있는 명품이었다면 이제 뭐요? 보통제가 돼버린 거예요. 대중품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네. 보통품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특별히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을 큰 돈을 주고 고용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큰 돈을 주고 막 부르고 이러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관습 때문이에요. 우리 길 때문에, 습관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바꿔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식까지는 20세기다. 그럼 21세기의 새로운 능력은 뭐냐? 게리 해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진력이다. 알고 있어도 안 하는 건 많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알고 있어도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오프라인, 온라인 막 이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O2O라고 여러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O2O. 온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오프라인에 진출한 게 O2O고 또 오프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온라인에 진출해도 이것도 O2O란 말이에요. 뭐 아마존은 온라인에 기초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옮겨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신세계는 오프라인에 기초해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도 이제는 디지털 전환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O2O를 안 하면 안 된다. 인정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강의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나는 페이스북도 안 해, 인스타그램도 안 해, 틱톡이 뭔지도 몰라, 유튜브도 안 봐. 앞에서 있는 제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의를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네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이거 내가. 유튜브를 알아? 구글에서 유튜브를 그 싼 가격에, 아니 그 비싼 가격에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때 여러분 구글은 미래를 얘기하고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두고 20명, 직원 20명 회사를 샀거든요. 구글은 그런 회사거든요. 그 유튜브가 여러분 구글에서 지금 핵심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유튜브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추진력이 없었던 겁니다. 나도 알았습니다. 우리 이런 놈 많죠? 네? 나 그때 강남 땅값 오를 줄 알았다는 놈 많죠? 네? 대구도 요즘 막 땅값 저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네?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학자라든지 공부하는 놈들은요 나중에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아씨 내가 한 발 늦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용감한 아줌마들은 막 해버립니다. 안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은 용감한 아줌마 복부인들이지 절대로 경제학자가 돈 버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원래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경제학만 전공한 게 아니라 경제정보지도 발행하고 해가지고요. 경제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미래학 공부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주변에서 저한테 어떤 주식 사면 좋냐고 물어볼 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번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추진력을 발휘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직접 샀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놈들의 특징이요. 추진력이 없어요. 추진력이. 할까 말까. 그러다가 아씨 내가 늦었네. 이런 놈들은 대부분이에요. 나 유튜브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앞에서 정말로 내가 고백합니다. 물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 조영근 혹시 치면 여러분 구독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강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기술에 대해서 좀 올리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제가 고백하다시피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젊은 강사들을 보니까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뭐 계산 안 하고 뛰어들었다고 계산 안 하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실수를 통해서 막 배우더라고.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21세기는 지식보다 중요한 게 추진력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추진력이 특히 사업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추진력이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돌아가신 정규영 회장입니다. 무조건 합니다. 해봤어? 해봤어. 이게 비사지만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했어요. 물론 독일의 아우토반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도 산업화를 통해서 가진 자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와 관료들이 하는 얘기가 각각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 안 된대. 박 대통령이 시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른 게 현대건설 사장 김정중을 불렀어. 정중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 정 사장 가능해? 됩니다. 된대. 무조건 된대. 무조건 된대. 이 사람은 안 따져. 일단 된다고 해놓고 봐. 물론 된다고 해놓고 와가지고 정중 회장이 그때는 사장이었죠. 직원들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또 다 안 된다고 했대요. 그분도 고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어요.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나서 박 대통령이 정주영을 불렀어요. 그래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둘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정주영은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임자 대단하다고. 제가 박 대통령 흉내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라디오에 보면 임자도 잘하던데 임자 대단하다고. 임자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학 나온 사람을 다 버리고 이런 경영을 잘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정주영이 박정희 앞에서 처음으로 반발을 했대요. 각하 초등학교라뇨. 사실은 정주영 회장님이 초등학교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인하는 놈이 없습니다. 졸업장 확인해봤어?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은 대통령한테 따진 겁니다. 각하 왜 제가 대학을 안 나왔냐고. 저 대학 나왔다고. 박 대통령이 여러분 충격에 빠진 겁니다. 보고가 잘못된 겁니다. 이제 대학 나왔다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아니 대학 안 나오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대학을 나왔다고 하니까 충격이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혹시 그럼 어느 대학 나왔냐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이 했던 얘기 신문대학 나왔다고. 신문대학. 자기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신문을 안 보니까 이장집에서 보는 신문 다 버린 걸 주워서 만들어. 주워서. 그렇게 해서 신문에 모든 게 다 있다. 신문에 다 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신문대학 나왔다.
박 대통령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여러분 대단한 추진력 아닙니까? 물론 시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추진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추진력 다음에 지금 앞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 창의력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창의력이 중요하시죠. 그럼 창의력보다 더 중요한 게리 해머리 얘기한 최고 단계의 인간의 능력은 뭐겠습니까? 21세기. 감성. 네, 감성. 감성에서 나오는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이다. 앞으로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경영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아니라도 그렇다고 하면 됩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신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사업하신 거란 말이에요. 열정이 있거든.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보시다시피 열정이 최고의 덕목이 됐는데 이 열정이 나온 것이 어디냐? 두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물론 몸과 마음을 우리가 비교해서 구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마음도 뇌에서 작동된다는 것이 뇌과학에서 밝혀졌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열정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정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마음에서 열정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감성 리더십이라고 한다면은 감성 리더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이제 요 감성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럼 감성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게 빠지는 거 보셨죠? 열정입니다. 이것도. 열정 없는 놈은 이거 안 빠집니다. 자, 감성 리더 100입니다.